중국계 투자 회사와의 파트너십을 맺은 후 태국의 금융 시스템이 붕괴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가적 혼란이 계속되자 태국 재무부 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그는 예상치 못한 발언으로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금융 시스템을 거부한 것이 치명적인 실수였음을 인정합니다. 단기적 이익에 눈이 멀어 신뢰와 안정성을 버린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이에 태국 국민들은 분노했고 국제사회는 태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태국은 이 위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방콕의 아침은 습하고 뜨거웠습니다. 창문 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은 도시의 활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저는 소피아 밀러, 독일계 국제금융회사의 감사팀 소속으로 3달 전 낯선 땅, 태국에 발을 디뎠습니다. 이곳에 온 이유는 태국 정부의 새로운 금융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감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깊은 신뢰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꼼꼼함과 책임감은 독일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으니까요. 특히 한국인 동료 박선영 씨와 함께 일하면서 한국 특유의 정이라는 따뜻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때로는 엄격했지만 진심으로 저를 챙겨주는 좋은 동료였습니다. 소피아, 큰일 났어요.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박선영 씨의 다급한 목소리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평소 침착한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불안한 표정에 저까지 긴장됐죠. 태국 재무부 장관이 방금 긴급 기자회견을 했는데 우리랑 계약을 파기하고 중국계 투자회사랑 손을 잡았대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갑자기 왜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사무실 한쪽 벽면에 설치된 TV에서는 재무부 장관이 밝은 표정으로 발표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더욱 혁신적인 금융 모델과 과감한 투자 유치를 통해 태국 금융의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오히려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 기업의 제안은 이미 충분히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었으니까요. 박선영 씨의 얼굴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정치적 결정이에요. 시스템의 안정성보다는 눈앞의 이익을 좇은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울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한국 금융 담당자의 목소리는 냉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침묵이 오히려 더 큰 불안감을 안겨왔습니다. 그날 오후 긴급 프로젝트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어색한 침묵과 냉랭한 긴장감만이 감돌았습니다. 태국 관리들은 겉으로는 새로운 파트너십에 대한 기대감을 애써 표현했지만 그들의 흔들리는 눈빛은 불안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작스러운 결정이 내려진 걸까요? 회의 내내 머릿속은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텅 빈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박선영 씨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피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 직감으로는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녀의 굳은 표정은 단순한 걱정을 넘어선 어떤 확신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방콕의 금융가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겉으로는 새로운 파트너십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쏟아졌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었죠. 저 역시 새로운 중국계 투자회사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은 예상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자료는 불충분했고 관계자들은 입을 굳게 다물었죠. 마치 거대한 검은 장막이 진실을 가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박선영 씨, 이 회사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늦은 밤까지 이어진 자료 검토에 지친 저는 박선영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밤샘 작업으로 충혈된 눈으로 모니터를 응시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소피아,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제시된 투자 조건은 너무나 매력적이지만 그들의 과거 행적을 살펴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마치 달콤한 독과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팀으로서
우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진행할수록 예상치 못한 방해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번번이 누락되거나 늦게 도착했고 핵심 관계자들은 갑자기 휴가를 떠나거나 연락이 두절되기도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우리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중국계 투자회사의 왕 부장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가면 같은 미소가 걸려 있었죠. 밀러 씨, 감사는 잘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저희는 태국 금융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드러운 말투 속에는 은근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물론입니다. 저희도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왕 부장은 잠시 저를 응시하더니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때로는 너무 깊이 파고드는 것이 모두에게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좋은 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미소는 더 이상 친절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자료를 정리하던 중 제 노트북에서 수상한 접속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가 제 파일을 몰래 열람한 흔적이었죠. 심장이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위협이었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 그것이 제가 이곳에 온 이유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박선영 씨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소피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한국 속담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위기를 함께 헤쳐나갈 거예요. 그녀의 따뜻한 격려에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더욱 신중하게, 하지만 끈질기게 진실을 향한 추적을 멈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태국의 미래가, 그리고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었으니까요.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지만 그 속도는 더디고 불안정했습니다. 화려한 홍보와는 달리 시스템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오류들이 속출했죠. 은행 간의 데이터 전송은 잦은 끊김 현상을 보였고 간헐적으로 전체 시스템이 멈춰버리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로 치부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심각성은 더해져 갔습니다. 이건 명백한 시스템 결함이에요. 밤샘 작업 끝에 찾아낸 오류 보고서를 박선영 씨에게 보여주며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본적인 보안 프로토콜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요. 박선영 씨는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서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한국 시스템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실제 서비스 적용 전에 수없이 많은 테스트와 시뮬레이션을 거치거든요. 그리고 보안은 시스템 구축의 최우선 과제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과 우려가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국 금융당국의 태도는 여전히 안일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고 중국계 투자회사의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움직임까지 보였죠. 저는 깊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들은 명백한 위험 신호를 외면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의 끝에는 과연 누가 이득을 보게 될까요? 제 의심은 점점 더 짙어져 갔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부실 운영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적인 계획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중국계 투자회사와 태국 권력층 사이에 검은 거래가 있다면 저는 위험을 감수하고 비밀리에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사무실에 남아 숨겨진 데이터베이스를 뒤지고 수상한 자금 흐름을 추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삭제된 파일들을 복구하던 중 암호화되지 않은 서버 백업 파일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중국계 투자회사가 태국 고위 관료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정황이 담긴 이메일과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스템 오류나 부실 운영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거대한 부패 스캔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엄청난 진실을 알려야 할까요? 태국 내부 감사기관은 이미 권력에 매수되었을 가능성이 컸고 국제기구에 알린다면 외교적인 파장이 엄청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막다른 골목에서 저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박선영 씨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냉철한 판단력과 강직함이라면 이 딜레마를 헤쳐나갈 실마리를 찾아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호텔방 창가에 서서 방콕의 어두운 밤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화려한 불빛 뒤에 숨겨진 도시의 그림자처럼 이 금융 시스템의 번지르르한 겉모습 뒤에는 얼마나 깊은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던 걸까요? 태국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파국, 나락으로 가는 급행열차에 이미 올라탄 것일까요? 불안한 예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아침 뉴스를 틀자마자 귀를 의심케 하는 긴급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태국 최대 규모의 국영은행 전산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곧이어 다른 주요 은행들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거리 곳곳에서는 현금을 인출하려는 시민들의 긴 줄이 늘어섰고 도시 전체는 순식간에 불안과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사무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비상회의가 긴급하게 소집되었고 평소 냉철함을 유지하던 중국계 투자 회사의 왕 부장조차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시적인 시스템 과부하입니다. 곧 정상화될 겁니다. 그는 애써 침착한 척 말했지만 그의 떨리는 목소리는 불안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 제가 발견했던 보안 취약점을 파고든 치밀하게 계획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시스템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누군가가 있을 거라는 섬뜩한 직감이 들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본적인 방어 체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회의석상에서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금융 거래를 중단하고 비상 백업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왕 부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며 경고했습니다. 밀러 씨, 당신의 역할은 감사를 수행하는 것뿐입니다. 운영 결정은 우리에게 맡기십시오. 하지만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오후 들어 태국 주식시장은 폭락을 거듭했고 투자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투매를 시작했습니다.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초유의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번져나간 것입니다. 저는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혼란을 그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충분히 예방 가능했던 인재라는 사실이 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소피아. 박선영 씨가 급하게 사무실 문을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중국계 회사 임원들이 지금 짐을 싸서 공항으로 향하고 있어요. 도망치려는 게 분명해요. 저는 즉시 왕 부장의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지럽게 흩어진 서류들만이 그의 부재를 증명하고 있었죠. 그중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은 거액의 자금 해외 이체 승인서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위기의 순간을 틈타 막대한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선영 씨, 저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의 나라였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박선영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결연한 눈빛으로 답했습니다. 우리였다면 애초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철저하게 구축했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이런 위기가 닥쳤다면 우리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모든 힘을 다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도망치는 대신 정면으로 맞서 싸웠을 거예요.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독일 본사의 긴급 연락이었습니다. 밀러 씨, 방콕의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즉시 태국을 떠나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이 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 남아서 제가 해야 할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방콕의 금융 중심가는 마치 거대한 폭풍 우에 휩싸인 배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폭풍의 눈 속에서 희미한 빗줄기조차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간절하게 진실을 찾고 있었습니다. 태국의 미래가 어쩌면 제 자신의 미래까지도 이 싸움에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국의 금융 시스템 붕괴 소식은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연일 긴급 뉴스를 쏟아냈고 아시아 금융 허브의 몰락, 탐욕과 부패가 낳은 대재앙 등의 자극적인 제목들이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태국 바트화의 가치는 걷잡을 수 없이 추락했고 국제 투자자들은 마치 썰물처럼 태국 시장에서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동남아시아의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태국의 위상은 땅에 떨어졌고 국가 신뢰도는 회복 불능의 상태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낮 없이 사무실에 틀어박혀 수집한 모든 자료를 분석하고 보고서 작성에 매달렸습니다. 이 거대한 사기극의 전말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책임자들에게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핵심 문서들은 이미 감쪽같이 사라졌고 디지털 데이터는 훼손되거나 암호화되어 접근조차 불가능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손이 모든 흔적을 지우려는 듯 했습니다. 소피아,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며칠 밤을 꼬박 세워 자료를 뒤지던 박선영 씨가 충격적인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한 중국 경제 전문 매체의 기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중국계 투자회사 단순한 금융 사기 집단이 아니었어요. 과거에도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유사한 수법으로 금융 시스템을 파괴하고 막대한 이익을 챙긴 전력이 있는 악질적인 기업 사냥꾼들이었어요. 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렇다면 태국 정부는 이 사실을 정말 몰랐던 걸까요? 기본적인 신원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박선영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눈앞의 달콤한 유혹에 눈이 멀었던 거죠. 단기적인 경제 성장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에 현혹되어 국가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탄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국제금융감독기구에서 파견된 특별조사팀이 드디어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들과의 긴 면담에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중국계 투자회사의 수상한 자금 흐름, 태국 고위 관리들과의 은밀한 거래, 그리고 시스템적인 취약점을 고의적으로 방치한 정황까지 조사팀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제가 어렵게 수집한 증거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면담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거리 대형 스크린에서는 태국 정부 대변인의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번 금융 시스템 마비 사태는 외부 세력의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그들의 음모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그의 뻔뻔한 거짓말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들의 무능과 부패로 인해 고통받는 태국 국민들을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 도시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네온사인 아래 사람들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과 분노가 드리워져 있었고 활기 넘치던 거리에는 냉랭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경제 위기로 인해 문을 닫는 상점들이 늘어났고 관광객들의 발길은 끊어졌습니다. 한때 미소의 나라라 불리던 태국은 이제 깊은 절망의 그림자에 갇혀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보게 된 국제 뉴스 채널에서는 흥미로운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태국 금융 시스템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금융시장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기자는 한국의 견고한 금융 시스템과 투명하고 엄격한 규제는 국제 투자자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시아 금융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묘한 아이러니함을 느꼈습니다. 태국이 그토록 경멸하며 내쳤던 한국의 금융 시스템이 지금 전 세계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의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결국 힘없는 태국 국민들이었습니다. 국제감사팀의 강도 높은 조사와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 속에서 태국 정부는 더 이상 진실을 은폐할 수 없었습니다. 골마 터진 환부처럼 중국계 투자회사의 추악한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목적은 태국의 금융 시스템을 장악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국가의 핵심 데이터를 빼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태국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이러한 범죄 행위를 묵인하고 심지어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속속들이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앞의 탐욕에 눈이 멀어 국가의 미래를 팔아넘긴 매국노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밤샘 작업을 거쳐 마침내 최종 감사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에는 제가 수집한 모든 증거와 철저한 분석 결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국제금융기구 본부에 제출하기 전날 밤 박선영 씨가 조심스럽게 제 호텔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소피아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존경과 감사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거나 진실을 외면하고 도망쳤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냈어요. 저는 그녀의 따뜻한 격려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자서는 결코 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당신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굳건한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진작에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박선영 씨는 나지막이 으쪼렸습니다. 바른 길이 험해도 그 길을 가라. 당신은 가장 어렵고 힘든 길을 택했고 결국 그것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냈어요. 다음 날 아침, 저의 보고서는 국제금융기구 본부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은 제 보고서를 바탕으로 태국 금융 스캔들의 충격적인 실체, 국가 시스템을 좀먹은 탐욕과 부패의 검은 그림자 등의 자극적인 제목으로 대대적인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더 이상 진실을 은폐하거나 책임을 회피할 수 없었습니다.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과 압력 속에서 그들은 마침내 고개를 숙이고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책임자 처벌과 시스템 전면 개혁에 대한 요구가 거세게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한국 정부와 금융기관들의 침착하고 성숙한 대응이었습니다. 그들은 과거 태국의 배신 행위에 대해 어떠한 비난이나 감정적인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시아 금융시장 전체의 안정을 위해 태국에 대한 지원 방안을 조용히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금융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자문단이 조만간 방콕을 방문하여 태국 정부와 시스템 재건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박선영 씨,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까지 태국을 돕는 거죠? 그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거부했었는데 말이에요. 박선영 씨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마 더 큰 그림을 보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아시아 금융시장의 안정은 결국 한국의 경제에도 중요한 문제니까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쉽게 과거의 감정에 매몰되지 않아요.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협력과 상생이 필수적이라고 믿기 때문일 거예요.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 속에는 깊은 이해와 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태국 재무부 장관의 긴급 기자회견이 생중계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둡고 굳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어리석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우리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붕괴된 금융 시스템을 재건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 특히 한국 정부와 금융기관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그의 사과는 뒤늦었지만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나 많은 상처와 고통이 태국 사회 전체에 깊숙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무너진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실추된 국가 신뢰도를 회복하기까지는 아마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제 보고서가 세상에 알려진 지 정확히 일주일 후, 저는 독일 본사로부터 예상치 못한 중요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태국과 한국 사이의 새로운 금융 협력 협상에 제가 자문역으로 참여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제가 이제는 무너진 시스템을 재건하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저는 깊은 책임감과 함께 희미하지만
분명한 희망의 빛을 느꼈습니다. 태국 정부의 간절한 요청에 화답하여 국제금융기구는 즉각적으로 태국 금융 시스템 재건을 위한 특별 지원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중심에는 한국의 금융 전문가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냉담했던 관계는 온데간데 없이 태국 정부는 이제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 공식 협상 회의는 방콕의 한 고급 호텔 회의실에서 긴장된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태국 측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어리석은 선택을 깊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정부와 금융기관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디 조속히 우리의 금융 시스템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이에 한국 측 대표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응답했습니다. 우리는 태국과 더 나아가 아시아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분명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측 대표는 준비된 서류를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첫째, 금융 시스템 재건의 모든 과정에 대한 완전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 둘째,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셋째, 새로운 금융 시스템 구축에 있어 국제적으로 검증된 한국의 안정적인 시스템 모델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 넷째,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반에 걸쳐 한국 전문가들의 권고 사항을 전적으로 수용할 것. 한국 측의 요구 조건들은 다소 엄격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지만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들이었습니다. 태국 대표단은 굳은 표정으로 한국 측의 요구 사항들을 경청했고 긴 침묵 끝에 모든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국가 신용도는 이미 바닥까지 추락했고 외국 자본은 끊임없이 유출되고 있었으며 국내 경제는 심각한 마비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냉랭한 긴장감만이 감돌았던 양측의 관계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상호 간의 존중과 이해,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향한 협력적인 분위기로 바뀌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문가들은 태국의 상황을 비판하거나 과거의 잘못을 들추기보다는 오직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태국의 관료들은 그들의 뛰어난 전문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한국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방식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회의 중간 쉬는 시간에 제 옆자리에 앉은 태국 재무부의 젊은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시스템이 최고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그저 묵묵히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고 결과로 모든 것을 증명해 보이죠. 박선영 씨는 이 모든 협력 과정에서 중요한 가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녀는 한국과 태국의 미묘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양측의 원활한 소통을 돕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태국의 역사와 문화를 존중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한국의 시스템을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태국의 현실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해결책을 함께 찾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녀의 따뜻한 배려와 뛰어난 소통 능력은 양측의 신뢰를 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며칠 후 밤늦도록 이어진 격렬한 협상 회의를 마치고 박선영 씨와 저는 호텔 근처의 작은 카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소피아, 당신이 이 모든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의 용기와 끈기가 없었다면 아마 지금과 같은 건설적인 협력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저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 역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배웠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박선영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기적인 이익에 눈이 멀어 신뢰를 잃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도 원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지, 마지막으로 진정한 협력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가치들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있는 건가요? 박선영 씨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어왔어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배우고 깨달은 것들이겠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한국의 옛 속담처럼 지금 우리는 함께 아주 멀리 가는 길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한국과 태국의 긴밀한 협력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어느덧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놀랍게도 태국의 금융 시스템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금융 전문가들이 제시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재건 로드맵은 놀라운 효과를 발휘했고, 태국 현지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헌신적인 노력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 역시 태국의 경제 회복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고, 한때 추락했던 국가 신뢰도 또한 점차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소피아, 이 기사 한번 보세요. 박선영 씨가 밝은 표정으로 태블릿 PC를 건네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저명한 국제금융 전문지의 온라인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제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태국의 기적적인 회복 한태 금융 협력 모델의 성공적인 안착. 우리가 해냈어요. 박선영 씨는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사는 태국이 겪었던 심각한 금융 위기의 상황과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놀라운 속도로 회복하고 있는 과정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전문가들의 뛰어난 전문성과 태국 정부의 적극적인 개혁 의지가 결합된 협력 모델을 국제 금융 협력의 새로운 성공 사례로 극찬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가 국제 금융 시장에 던진 중요한 교훈과 시사점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 성공적인 협력 사례가 앞으로 다른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에게도 훌륭한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눈앞에 단기적인 이익만을 쫓는 어리석은 선택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신뢰와 협력이 얼마나 강력한 회복의 동력이 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니까요. 박선영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아시아 금융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과 태국 사이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끈끈한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믿어요. 며칠 후 태국 총리 주재로 특별 감사 행사가 성대하게 개최되었습니다. 저와 박선영 씨를 포함한 프로젝트의 핵심 멤버들이 초청받았고, 총리는 연설을 통해 위기 극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와 금융기관의 아낌없는 지원과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 각별한 감사를 표하며 양국 간의 굳건한 우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어려운 시기를 통해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진심으로 손을 내밀어 주었고, 우리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과 헌신적인 도움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태국 총리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는 행사장 내부의 깊은 감동과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감사 행사를 마치고 저는 이제 정든 방콕을 떠나 독일 본사로 복귀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공항에는 박선영 씨가 마지막 배웅을 나와주었습니다. 정말 떠나는 거예요? 그녀의 눈가에는 촉촉한 물기가 어렸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은 아닐 거라고 믿어요. 저는 이곳에서 너무나 값진 경험과 소중한 교훈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들은 앞으로 제가 살아가는 동안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박선영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피아, 우리는 태국의 단순히 금융 시스템만을 재건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너졌던 신뢰를 다시 쌓아 올렸어요. 그리고 그 신뢰는 그 어떤 첨단 기술이나 경제적인 이익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증명해냈습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신뢰 원칙, 그리고 진정한 협력, 이 세 가지 가치가 결국 모든 것의 가장 튼튼한 기반이 된다는 것을 저는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창가에 기대어 방콕의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이 도시는 깊은 절망과 혼란에 휩싸여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희망과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날갯짓하고 있었습니다. 태국은 스스로 올라탔던 나락으로 가는 급행열차에서 용감하게 뛰어내려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날아오르자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점점 작아져점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번 태국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통해 얻은 소중한 깨달음들을 조용히 되새겼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절망의 순간이 가장 밝은 희망의 씨앗을 품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눈앞의 이익이 아닌 굳건한 신뢰와 변치 않는 원칙을 바탕으로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제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승객이 펼쳐든 신문의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시아 금융협력의 새로운 모델 한태 금융동맹 공식 출범. 저도 모르게 잔잔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것은 슬픈 과거의 마무리가 아닌 더욱 밝고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저는 가슴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태국의 아픔은 결국 더 강한 회복과 굳건한 협력이라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는 희망찬 믿음과 함께 저는 이제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이건 경제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연구실에서 발견한 그래프를 처음 봤을 때 인쇄 오류라고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가 이런 성장 곡선을 그릴 수 있을까요?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외환위기도 겪었고 천연자원도 없으며 분단국가로서 항상 군사적 긴장 속에 살아온 나라입니다. 객관적으로 보자면 한국은 발전하기에 최악의 조건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서구 경제학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특별한 성장 모델을 찾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발견한 것은 경제 이론을 넘어선 민족적 특성,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집단적 생존 의지였습니다. 연구를 진행할수록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나라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완전히 독특한 사례입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연구가 아니라 인류 역사의 기적을 목격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프랑스 교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경험을 했길래 이런 결론에 이르렀을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파리의 아침은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소르본 대학교 경제학과 연구실에서 저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유럽 경제사 관련 논문을 검토하고 있었죠. 필리프 레네르 경제학과 교수로서 이제 막 30을 넘긴 저는 유럽의 경제 발전 모델을 분석하는 데 인생을 바쳐왔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의 산업혁명, 독일의 후발 산업화 과정을 연구하며 서양식 경제 발전 모델이 세계 표준이라고 확신했었습니다. 그날 오후 연구실 책상에 쌓인 자료 더미 사이에서 한 보고서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시아 경제 발전의 이례적 사례, 한국의 기적이란 제목이었죠.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은 대부분 서구의 도움이나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무심코 펼쳐본 통계 자료에서 저는 충격적인 그래프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 성장 곡선이 거의 수직에 가까웠던 겁니다. 처음에는 인쇄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확인해보니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60년대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프랑스의 30분의 1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따라잡고 있다니. 이건 말이 안 됐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이렇게 성장한다고.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프랑스가 100년에 걸쳐 이룬 산업화를 한국은 30년 만에 이루었다는 사실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더 깊이 자료를 파고들수록 의문은 커져갔습니다. 기존의 경제 발전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미국의 원조 덕분이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많은 국가들도 미국의 원조를 받았는데 한국처럼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일본 식민 지배의 산업화 영향이라는 가설도 있었지만 일본은 대만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지배했는데 왜 한국만 이렇게 성공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연구실에 남아 한국에 관한 모든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유럽 중심적 사고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결국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직접 가봐야겠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는지 그 비밀을 현장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학과장에게 연구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학과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왜 하필 한국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해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파리에서 서울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한국은 유럽의 전통적인 발전 경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산업혁명도 식민지 착취도 자원 부국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나라를 이렇게 빠르게 성장시켰을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동화된 출입국 심사 시스템, 얼굴 인식 기술로 순식간에 처리되는 입국 절차, 그리고 놀랍도록 깨끗하고 효율적인 공항 시설이었습니다. 샤를 드골 공항보다 더 현대적이네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제 상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초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고 길가에는 최신 기술이 적용된 버스 정류장과 디지털 광고판이 즐비했습니다. 여긴 파리가 아니라 미래 도시 같은데.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첫 번째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의 박민준 교수와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죠. 그는 한국 경제 발전을 연구하는 전문가로 제 질문에 답을 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박민준 교수는 친절하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레네르 교수님, 프랑스에서 오셨다니 영광입니다. 우리는 학교 근처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유럽의 경제 발전 모델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박민준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인들의 생존 본능이 만든 필연적 결과죠. 그의 설명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경제 정책이나 산업 구조가 아닌 생존 본능이라니요.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97년 외환위기 때 일어난 일을 아십니까? 국가가 부도 위기에 몰렸을 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결혼 반지부터 돌반지까지 내놓으며 국가 부채를 갚으려 했죠.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요. 박 교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집단적 책임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남아야 한다는 의식이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럽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집단주의적 행동 양식이 한국의 발전을 이끌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발견해야 할 비밀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의 군사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왜냐고요? 경제 발전과 국방력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서울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한국의 군사적 역사와 현재의 국방 체계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이드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상비군 60만 명에 예비군 300만 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 군사력으로는 세계 최상위권이죠. 이 숫자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프랑스 군대 전체보다 많은 규모였으니까요. 왜 이렇게 많은 군사력을 유지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가이드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항상 외부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고 그것이 우리를 단결시켰습니다. 전시관을 둘러보며 저는 한국이 단순한 방어형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체 개발한 미사일, 전투기, 잠수함 등 첨단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방어를 넘어 공격 능력까지 갖춘 공격형 군사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점심 식사 후 저는 삼성전자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보고 싶었거든요. 안내를 맡은 직원은 자랑스럽게 회사의 역사와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삼성은 단순한 기업이 아닙니다. 국가 경제의 중추이자 한국인의 자부심이죠. 저는 의아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기업을 그저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애국심과 연결시키나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기업이 성공해야 나라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어야 우리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문득 전쟁기념관에서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군대와 기업, 둘 다 생존이라는 키워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군대는 국가의 생존을, 기업은 경제적 생존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저녁에는 강남 거리를 걸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군사적 단결력과 경제적 협력 정신이 어떻게 이런 번영을 가져왔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책이나 전략이 아니라 뼛속까지 새겨진 생존의 DNA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치고 그날의 관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은 별개가 아니다. 이 단결력과 훈련된 시스템이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된 것이다. 이렇게 적으며 저는 다음 날의 탐구를 기대했습니다. 셋째 날, 저는 한국인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며 사람들의 행동과 생활 방식을 유심히 살펴봤죠. 지하철은 놀랍도록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렸고 내리는 사람이 먼저라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파리 메트로와는 완전히 다르군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파리 지하철에서는 종종 혼잡과 무질서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수많은 인파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서울 시내의 대형 스타벅스에 앉아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대부분의 손님들이 노트북이나 책을 펼쳐놓고 열심히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옆자리 대학생들은 토론을 하면서도 목소리를 크게 높이지 않았고 서로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카페는 더욱 붐볐습니다. 직장인들이 빠르게 음식을 주문하고 효율적으로 식사를 마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라고 하던데 이것이 실제로 목격하니 놀라웠습니다. 한국인들은 시간을 극도로 효율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오후에는 서울대학교 학생들과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질문에 대답하면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한국 경제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고를 목표로 합니다. 세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다른 학생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자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과 훈련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 저는 한국인들의 교육열이 단순한 문화적 현상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 교육은 개인의 성공뿐만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던 것입니다. 저녁에는 강남의 한 회사 건물에서 야근 중인 직원들을 보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불이 환하게 켜진 사무실이 눈에 띄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노동시간은 세계에서 가장 길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보니 그 강도가 엄청났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택시 기사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기사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한국인이 배운 교훈입니다. 이날의 관찰을 통해 저는 한국인들의 일상에 깊이 스며든 생존 본능과 경쟁 의식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화적 특성이 아니라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집단적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넷째 날, 저는 한국의 대중문화와 그 파급력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이태원의 한 카페에서 한국 대중문화 전문가인 김지원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K-팝과 한류의 성공 요인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K-팝의 성공은 우연이 아닙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국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은 군대식 훈련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아이돌들은 데뷔 전에 수년간 춤, 노래, 언어, 매너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훈련받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그건 마치 군사훈련처럼 들리는데요. 김 교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군대의 훈련 방식을 많이 차용했어요. 규율, 팀워크, 끊임없는 연습, 이런 요소들이 K-팝의 성공을 만들었죠.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군사 문화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날 관찰한 직장 문화와도 일맥상통했습니다. 훈련, 규율, 팀워크가 모든 분야에 적용되고 있었던 겁니다. 오후에는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K-팝 팬미팅 행사가 열렸습니다. 수천 명의 팬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규칙을 만들고 지켰으며 마치 하나의 조직처럼 행동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팬 모임이 아니라 하나의 군대 같아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팬들은 정확한 응원 구호를 외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누가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사전에 연습한 것처럼 완벽하게 조직화된 행동을 보였습니다. 저녁에는 방송국 관계자를 만나 한국 드라마의 제작 과정에 대해 들었습니다. 우리는 매우 빠르게 움직입니다. 한 편의 드라마를 제작하는데 유럽에서는 1년이 걸리지만 여기서는 몇 개월 만에 완성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빠른 속도가 가능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에겐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요. 시간을 들여 신중하게 계획하는 대신 일단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는 방식이죠. 이런 접근법이 우리의 경쟁력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이전에 봤던 통계 자료가 떠올랐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의사결정 속도는 유럽 기업의 2배, 일본 기업의 3배 빠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빠른 실행력이 한국 문화 산업의 글로벌 성공에도 기여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노트에 새로운 통찰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빠른 실행력과 완벽한 팀워크는 단순한 비즈니스 전략이 아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본능적 반응이며 이 집단적 접근법이 문화 산업에서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 한국의 대중문화 성공이 경제적 성장과 동일한 뿌리에서 나온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섯째 날, 저는 한국의 역사적 배경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5,000년 역사를 담은 전시물들을 둘러보며 저는 침략과 생존의 역사를 목격했습니다. 학예사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이 얼마나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학예사가 설명했습니다. 중국, 몽골, 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을 끊임없이 받았죠. 그럼에도 우리는 언어와 문화를 지키며 독자적인 정체성을 유지해왔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전시관에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 인구의 약 20%가 사망했다는 겁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의 인명 손실 비율과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인들은 국가의 정체성을 지켜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엄청난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학예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겐 우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개인보다 집단을 중시하고 위기 속에서 하나로 뭉치는 정신이죠. 국가가 위험할 때 국민이 직접 나서서 지켰던 겁니다. 오후에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가들이 투옥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가이드는 당시 한국인들이 겪었던 고통과 저항의 역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일본은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말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비밀리에 한글을 가르치고 독립운동을 계속했어요. 이런 저항 정신이 오늘날 한국의 단결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끊임없는 외부 위협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단결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가 현대 한국인의 DNA에 각인되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경제 발전도 문화적 성공도 모두 이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광화문 광장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민주화 운동이 펼쳐졌던 역사적 장소였습니다. 한 노인은 제게 과거 군사 독재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습니다. 많은 이들이 희생되었지만 결국 승리했죠. 한국인은 불의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함께 뭉쳐 목소리를 높이면 어떤 강력한 권력도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민주화 과정도 결국 집단적 생존 본능의 발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력의 억압에 맞서 국민 전체가 하나로 뭉쳤던 것입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늘 배운 역사적 교훈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생존을 위한 단결의 역사였습니다. 외부의 위협에 맞서 하나로 뭉치는 방법을 유전자처럼 물려받은 민족, 그것이 바로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단적 생존 본능이 현대 한국의 경제적 성공을 이끈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여섯째 날, 저는 한국의 첨단 기술 산업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이곳에는 수많은 기술 기업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며 저는 한국이 어떻게 첨단 기술 강국으로 성장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시장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가이드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전자기기의 대부분이 한국산 부품에 의존한다는 말인가요? 맞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테슬라의 전기차, 인텔의 컴퓨터 모두 한국산 부품 없이는 작동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산업적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농업국가였던 나라가 어떻게 세계 기술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부 연구기관의 한 과학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 비결은 무엇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집중과 선택의 전략입니다. 정부가 전략적 산업을 선택하면 모든 국가 자원이 그곳에 집중됩니다. 기업, 연구소, 대학이 함께 움직이며 산업을 키우는 거죠. 그의 설명은 제가 전날 배운 한국의 역사적 생존 패턴과 일치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모든 구성원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총력을 기울이는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생존 전략을 경제 발전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삼성전자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연구원들은 밤늦게까지 일하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한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세계 최고를 목표로 합니다. 이 분야에서 선두를 놓치면 곧 도태됩니다. 생존의 문제죠. 다시 한번 생존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기술 개발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이런 절박함이 그들을 밤낮 없이 일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저녁에는 현대자동차 연구소의 김 박사와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 기업의 빠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결정을 내리면 즉시 실행합니다. 현대차가 전기차 개발을 결정했을 때 모든 부서가 동시에 움직였죠. 이것이 우리의 경쟁력입니다. 김 박사의 말은 제가 이전에 들었던 빨리빨리 문화와 일맥상통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시간을 들여 신중하게 계획하는 반면 한국은 일단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 접근법이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늘의 관찰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 발전은 단순한 정책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해 모든 자원을 집중하고 빠르게 움직이며 끊임없이 노력해온 민족적 특성의 결과였습니다. 한국인들은 기술 개발을 통해 자신들의 미래를 보장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날, 저는 일주일간의 연구를 정리하며 한국의 성공 비결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고자 했습니다. 아침 일찍 서울 남산에 올라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초고층 빌딩들이 늘어선 현대적인 도시 풍경은 불과 반세기 전 전쟁의 폐허였던 서울의 모습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달랐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 일주일간의 관찰과 연구를 통해 얻은 답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집단적 생존 본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끊임없는 외부 위협 속에서 단결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경험이 현대 한국의 경제 발전을 이끈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오전에는 서울대학교에서 한국 경제에 관한 강연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발견한 통찰을 나누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서구의 표준 모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집단적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런 접근법은 서구의 개인주의적 발전 모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학생들은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프랑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한국의 이런 발전 모델이 지속 가능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지속 가능성은 한국인들이 그 집단적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과도한 경쟁과 노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만 그 에너지를 창의성과 혁신으로 전환한다면 한국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입니다. 오후에는 경제기획부의 고위관리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의 미래 발전 전략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의 질, 지속 가능한 발전, 창의적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과거 성장 동력이었던 그 절박함, 생존을 위한 단결은 어떻게 되나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DNA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생존을 넘어 번영을 위해 그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을 뿐이죠. 저녁에는 인천공항으로 향하기 전 마지막으로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한강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발전의 상징적인 장소를 바라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불과 60년 전 이곳은 전쟁의 폐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도시 중 하나로 변모했습니다.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연구 보고서의 결론을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기적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생존 본능과 단결력으로 이루어낸 필연적인 결과다. 불가능해 보이는 조건 속에서도 한국인들은 집단적 에너지를 통해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다. 이제 유럽은 한국의 이런 발전 모델에서 배울 점이 많다. 파리에 도착한 후 저는 소르본 대학교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나라 한국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제 주장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한국이 유럽보다 앞선다고요? 하지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서구 모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모델을 만들었고 이제는 우리가 배워야 할 차례입니다. 학계에서는 논란이 일었지만 제 연구는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 사례가 아니라 인간의 집단적 의지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세계가 한국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